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음식 포장만 허용되고 열차가 운행 중일 때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국내선 공항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나홀로 귀성하는 사람들과 일부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를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로 보고 5인 이상 모였다가 확진되면 과태료는 물론 지자체가 부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휴에도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65세 이상의 경우 의사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면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숙박 음식업과 노소매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고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국내에 취업한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도의 허점으로 수개월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비자 만료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체불 임금은 지난해 공식 신고된 것만 1,300억 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 연휴 동안 문을 닫은 공원묘지와 봉안시설에는 가족들이 미리 인사드린 흔적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이렇게 꽃다발들이 묘소를 지키게 됐는데요. 못 가고 못 만나는 대신에 마음을 담아 조심조심 보내는 명절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먼저 예년보다는 한산해진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이 뒤로 KTX 열차가 보이는데 이번 연휴도 열차 운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네, 저는 조금 전 이곳 서울역에 도착한 KTX 열차 앞입니다. 이 열차는 다시 밤 11시쯤 이곳 서울역을 떠나서 동대구역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이번 설 명절에도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열차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차의 창가 좌석만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하고 운행 중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음식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레일도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알리는 안내 인력을 하루에 2천여 명 배치하고 철도 사법경찰관들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행선 전체 예매율은 약 91%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가 자리만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 인원은 지난해 설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고속버스나 자가용으로 고향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휴게소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번 설 명절에도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의 실내 매장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시는 건 가능한데요. 한국도로공사는 또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QR코드 등을 이용해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이용객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 8시 기준 고속버스 하행선 예매율은 79%입니다. 예매율은 높지만 열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버스 투입량 자체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 수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 들어 귀성 차량이 늘면서 경부고속도로 등 대부분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한 교통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고속도로 예상 통행량이 지난 추석 연휴 전날보다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정상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국내선 공항은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방역수칙 때문에 나홀로 귀성하는 사람들, 또 서울로 역귀성하는 사람들에다 일부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입니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볼 생각에 여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아빠 생신 때도 못 내려갔었는데 오랜만에 가서 설레는 기분으로 있어요. 5인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탓에 올해는 혼자 고향을 찾는 나홀로 귀성객이 많아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일단 내려졌으니까 와이프랑 저랑 따로따로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 역귀성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석 때도 못 왔으니까 설현에 가서 한번 보고 가려고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일부 여행객까지 더해져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는 하루 평균 16만 8천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설 연휴의 90% 수준입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예년보다 더 한산해졌습니다. 명절 연휴마다 해외 여행객들로 북적이던 모습은 그야말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국제선 예상 이용객은 하루 평균 6,400명 정도.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3% 수준에 그칠 정도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벌써 다른 지역의 가족, 친척을 방문했다가 감염이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5명 이상 모였다가 확진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일부 마을에서 최근 닷새간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설을 앞두고 서울에 사는 친척이 마을을 다녀간 뒤 확진됐는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접촉한 가족을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주민 1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까지 벌여야 할 형편입니다. 평소 만나지 않던 가족과 지인을 설 연휴에 만나 특히 식사와 음주를 동반한 모임을 할 경우 감염 위험은 커집니다. 지난해 추석 직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0명대 중반에 달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은 더 불안정합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1을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은 그 전주에 비해 소폭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를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면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가장 큰 위기인 이번 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지자체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3차 유행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 3차 유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방역당국은 설 연휴에도 전국 선별진료소 400여 곳과 임시 선별검사소 100여 곳이 운영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꼭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확진자는 444명 늘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확진자가 80% 넘게 집중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번질까 입국자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앞으로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입국 전후 또 격리 해제 전에 모두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온 확진자만 1인실에 격리하던 걸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로 확대합니다. 이 경기도 부천에서는 영생교 승리재단 관련 확진자가 40명 넘게 추가돼서 모두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영생교 시설 20여 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생교 승리재단과 관련된 139명 가운데 이미 확진된 20명을 제외하고 119명을 전수검사했더니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종교 집회 장소 외에 신도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었는데 남성 신도 21명, 여성 신도 16명이 거주해 왔습니다. 이 기숙사에서 살다 확진된 영생교 신도가 강사로 일했던 보습학원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134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33명을 포함해
보습학원 누적 확진자도 3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로써 영생교 신도인 학원 강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집단 감염의 누적 확진자는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승리재단을 본부로 두고 있는 영생교가 경기와 충청, 영호남 등 20여 곳에 지역재단을 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계부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대응들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리재단 신도회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가격리와 확산 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목욕탕 3군데에서 한꺼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더 번질 우려가 있어서 부산시가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목욕탕. 이 목욕탕을 이용한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역학조사 결과 목욕탕 방문 확진자 가운데 부산의 한 재활병원 직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목욕탕발 연쇄 감염의 최초 감염 경로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목욕탕 2곳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목욕탕과 관련된 접촉자 수가 190명이 넘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 1명이 두 목욕탕을 모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일 확진자가 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 여부를 염두에 두고 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목욕탕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들은 마스크를 규정대로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탈의실 같은 밀폐 공간은 환기가 안 되고 온도와 습도가 높은 편이어서 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시는 해당 목욕탕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목욕탕 2,400여 곳을 점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시는 설 연휴 나흘 동안 목욕탕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다. 이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부 승인인데 65살 이상 고령층도 의사가 신중히 결정해서 접종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대상은 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입니다. 논란이 됐던 고령자 접종도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신중하게 접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고령자가 660명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고령자 백신 접종 시에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1분기 접종 대상자인 고령의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상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세세한 고령층 접종 방안을 논의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내일 열립니다. 가장 사망률이 높을 그런 대상 역시 고령자들이고 실제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백신의 대체제가 있더라도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검토한 임상시험 자료에 백신의 예방 효과는 62%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효과성 기준 50%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은 통증과 열감, 피로와 근육통 등 대부분 가벼웠으며 며칠 내 사라졌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코로나 증상 악화 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는 접종을 권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물량은 1,000만 명분, 오는 24일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75만 명분을 시작으로 차례로 출하됩니다. 국내 첫 접종은 26일쯤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있는 입소자와 종사자 78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이 LA의 소방대원 또 한 대형 병원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 효과를 조사했더니
2차 접종을 한 뒤에 감염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인 소방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체 3,350명 가운데 1차 접종자는 1,800여 명, 이 가운데 1,300명은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We have to spread this out across several days and across different dates because we need to maintain coverage for emergency response. LA 소방관들은 전체 대원의 27%인 890여 명이 감염됐을 정도로 코로나에 취약했지만 백신 접종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15명 정도였던 코로나 감염 사례가 1월 한 달 내내 뚝 떨어지더니 2월 들어 5건 미만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대형 병원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의료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접종 전 3주 동안 의료진 1.1%가 감염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 지난달 5일 2차 접종을 시작한 이후 3주 동안 이상 증세는 의료진의 0.3%에 불과했습니다. We had about 70% less cases reported. That means is that our staff is getting sick 2 times less than the general community. 이 같은 결과는 의료진 70%가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접종이 더 진행되면 감염 또는 이상 증세 사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병원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병원 측 모두 이번 결과가 백신 접종을 꺼렸던 사람들에게 접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일본은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사기를 잘못 사들이는 바람에 백신 1,200만 명분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은 1억 4,400만 회, 7,2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갑자기 백신 접종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백신 한 병으로 6차례 접종 가능할 걸로 계산했는데 이를 5차례로 줄인 겁니다. 특수 주사기가 아닌 일반 주사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사기는 투약 후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남는 백신의 양이 특수 주사기의 3배나 됩니다. 普通日本で使われているものですと5回しか取れないわけです。各自治体に手引きを配らさせていただいて5回と。 이에 따라 주사기에 남은 백신은 그냥 버려야 하고 접종 횟수도 2,400만 회, 1,200만 명분이 줄게 됐습니다. 접종 대상 인구의 17%에 해당합니다. 화이자는 지난해 말 병당 6회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특수 주사기 도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주사기를 2억 개 넘게 확보했습니다. 特殊なシリンジの必要量を確保するのは非常に困難といった課題もあり、接種しなかった薬液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廃棄される。 일본 정부는 화이자와 백신 추가 공급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백신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에서 확보한 백신마저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10살 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와 이모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역할을 나누어 조카를 학대했고 서로를 말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숨진 학대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 질문 공세에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함 없으십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이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먼저 학대 상황에서 서로를 말린다거나 한 정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때리거나 욕조에서 아이를 학대할 때도 한 명은 누르고 한 명은 잡는 등 역할 분담까지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부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더 있었는지 또 A씨 부부가 친자녀에게도 학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의 친자녀는 경기도의 한 아동 보호시설로 옮겨져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경찰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사전에 학대 신고 들어온 건 없었어요. 숨진 아동에 대한 발인이 내일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이모 부부는 물론 친모, 친부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이어서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아동 학대가 있었는데 피해 아동 대부분이 장애인이었습니다. 학부모들도 학대를 의심했지만 딱히 말을 꺼낼 수도 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왜 그랬는지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건을 휘둘러 아이를 때리거나 사물함에 가두기도 하고 마치 물건처럼 다루기도 합니다. 모두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이 2달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학대가 260건이 넘게 발생했고 180여 건은 자폐 원생들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반년 가까이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장애아동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애가 조금씩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 때문에 가서 정말 CCTV를 보든 여쭤보고 해고 싶어도 갈 곳이 많이 없어서 그런 말 하기까지가 저희들이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 인천 지역에서 장애아동 특수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모두 93개. 전체 어린이집의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 아동은 학대를 당했던 어린이집에 다시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곳조차 폐원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피해가 발생했던 그 시설에 다시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게다가 6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장애아동 전담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육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어서 보육을 포기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수가 적기 때문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 6개월 이상 받으신 분들이 이제 투입이 되시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아동들은 보육시설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현태 기자가 지난달 고용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출입문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 손실만 약 85억 원. 결국 지난달 폐업했고 270여 명 규모로 알려진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호텔하고 비용관 수급비 받으면서 천천히 생각하겠다는 건 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이런 숙박 음식점업에서만 1년 전보다 3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결혼식장 등이 포함된 개인 서비스업과 도소매업도 타격이 컸습니다. 상향된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업종 중심의 취업자 감소가 좀 지속되었었고요.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했던 공공일자리 관련 취업자 수도 2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일자리에 기댔던 60세 이상 취업자까지 줄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 98만 2천 명, 전 연령대 취업자 수 감소, 모두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나쁜 고용 성적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업자는 1999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최대치였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쉰 사람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취업자가 약 57만 명이나 늘어 올해 감소가 더 두드러지는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가 이뤄진 데다 조사 기간 폭설과 한파로 일을 쉬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일자리 감소 충격은 여성과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더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회복 과정에서 이른바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수현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지난달 10년간 일했던 식당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3개층을 하는데 2개층은 문을 닫고 한 층만 영업을 하게 됐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손님이 없다 보니까 구조조죠. 이처럼 코로나19 충격은 지난달에도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면 업종, 그리고 특정 계층에 집중됐습니다. 여성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남성보다 1.5배 많았던 이유기도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청년층의 타격이 가장 큰데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원하던 이직하려고 하는 그런 뭐 회사라든지 그런 자리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는 이번 달부턴 고용 한파가 누그러질 거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수출 회복세 덕에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었고 직접 일자리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게 근거입니다. 방역의 고용 파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하여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하지만 업종별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며 내수의 어려움이 깊어진 데다 설 연휴 이후의 상황도 예측이 어려운 만큼 당장 서비스업이 나아지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피해도 안 보고 상용직도 정규직도 마찬가지인데 중하위 수준은 이제 회복도 안 되고 IMF 이후보다 양극화될 개연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1조 6천억 원 임금 체불 보고서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요즘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일손 구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떠나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깨져버린 코리안 드림의 사연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23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와 농장에 취업한 캄보디아인 스레이 레악 씨. 한 달에 이틀만 쉬며 매일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석 달째부터 월급이 절반만 들어오더니 1년 동안 모두 1,1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비자가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일했던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모두 철거됐고 사장이 살던 집도 비어 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연결된 사장은 여전히 임금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가요 돈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힘들어요. 경남 밀양의 농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캄보디아인 A씨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새벽 6시쯤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은 하루 8시간만큼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최근 2달치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사장은 임금을 안 준 걸 인정하면서도 A씨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7박스밖에 안 따요. 그럼 임금비를 왜 맞춥니까? 14박스고 15박스 기본적으로 따줘야지. 이제 월급도 맞추고 일하는데.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긴급히 지원해주는 소액 체당금 제도조차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1,000만 원까지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체불임금 보증보험이 따로 있긴 하지만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여기서 일하게 소개를 했고 고용주는 여전히 지불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이런 걸 대비해갖고 이제 그 소액 체당금 제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로부터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은 1,300억 원.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체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KBS는 설을 앞두고 사흘 연속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임금을 떼먹어도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현실이 달라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임금 체불 보고서 마지막 순서로 박민철 기자가 제도적인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밀린 임금이 얼마 안 된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직원들 뭐 3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를 딱 2주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임금 체불로 처벌받아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안 주겠다가 아니라 너 노동청 신고했지 않냐? 노동청이랑 이야기해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반면 당장의 생계가 급한 피해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초 사실을 확인하는 데만 최소 2달. 그 과정에서 온갖 불이익을 각오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요새 그 진정 넣으니까 회사에서 보복한다고 해가지고 출퇴근을 원거리 출퇴근 시켜가지고 노동청 조사를 거쳐 임금 체불이 인정돼도 사업주가 안 주고 버틸 경우 법정 다툼을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때문에 이렇게 막 진정 넣고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오버리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업주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임금을 늦게 줄수록 연 20% 이자를 물리는 지연이자 제도가 있지만 현실에선 활용도가 낮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는 데다 안 줘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마저도 재직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법원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노동청에서도 지연이자까지 확인하고 지급 지시를 할 수 있게 바꾸는. 이 때문에 무엇보다 양형 기준을 강화해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체불액뿐만 아니라 피해자 수가 많고 미지급 기간이 길수록 이를 양형 기준에 반영해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라고 표현하는 미국은 체불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enforce that even if the employee does not want them to, because it's the government's job to make sure every employer pays.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담기구가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돈을 사용자에게 전담기구가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KBS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육아는 엄마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하는 거라는 인식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죠. 육아휴직 쓰는 아빠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4명 가운데 1명이 아빠였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정득기 씨. 육아휴직 10개월째입니다.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 하는 의식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내가 육아휴직을 안 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라는 고민을 제일 먼저 하게 됐고요. 어색하고 서툴렀던 육아.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신생아인 그 막내 넷째의 분유라든지 이유식, 목욕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지원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하나하나 와이프한테 배우고. 길지 않은 육아휴직이지만 권영환 씨 가족에겐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애들이랑 친해지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잠 같은 거 잘 때도 예전에는 거의 엄마한테 막 가려고 하고 요즘은 쟤한테 오는 것도.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체의 24.5%. 4명 중 1명이 아빠였던 셈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2010년 2.7%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아는 부모 공동의 몫이란 생각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뜻 내기 어려운 직장 문화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풍토 내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좀 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억누르는 사회 문화 분위기도 좀 작용이 되지 않나.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선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육아휴직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직장 내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경제 제재, 코로나19로 국경까지 봉쇄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생필품이 부족하고 정전도 빈번하다고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경제난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중교역의 관문인 단둥세관. 평양으로 배송돼야 할 물건이 기약 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국경 봉쇄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북한의 물자 부족이 심각하다는 게 북한 주재 외교관들의 증언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밀가루나 설탕을 구하기 어렵고 옷과 신발 가격은 봉쇄 이전보다 서너 배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의 체코 대사관 관계자도 생필품은 물론이고 커피나 치약도 사라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최근 대사관 구역에서 여러 차례 정전을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특별 대우를 받는 외교관에게까지 여파를 미치는 상황인 겁니다. 설탕, 식용유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해오던 품목들인데 수입이 중단되면서 평양에 사는 외국인들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난 속에 이어지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경제 문제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농업을 추켜 세우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할 봉쇄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민경제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 속보입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돌려놓으라며 미얀마 군부를 압박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어제 수도 네피도의 민주화 시위 현장입니다. 시위에 참가했던 19살 여성이 갑자기 힘없이 쓰러집니다. 진압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헬멧에 구멍이 났고 머리엔 총상을 입었습니다. 고무탄을 맞은 시위대 여러 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계엄령 사흘째 전국에서 민주화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시위는 주로 20대 젊은이들이 주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2015년 이후 정치적 자유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군부가 거절한 사실을 공개하고 쿠데타 관련자들이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repeat our calls for the military to relinquish power, restor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release those detained, and lift all telecommunication restrictions and to refrain from violence. 뉴질랜드 정부도 쿠데타를 강력 규탄하고 군부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와 교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쿠데타 며칠 전 군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해오면서 쿠데타를 미리 예상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부를 불법 사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죠.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갖고 있던 검찰과 경찰 또 국세청의 자료를 국정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사찰 정보를 당사자 개인에게 공개하고 자료는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 자료가 필요하다.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도 국정원으로 보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KBS에 야당 의원을 사찰하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도 요청했다. 청와대가 보관하던 검찰과 경찰, 국세청 자료도 국정원으로 보내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특별위원회가 MB 정권의 문건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 31명의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국정원엔 900여 명의 정보 공개 요구가 들어가 있는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국정원이 사찰 대상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자료는 모두 폐기하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6일 정보위원회 의결로 국정원의 사찰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고서가 있다면 이름 같은 것은 블랭크 처리를 하고 보고서를 받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워낙 민감한 그러니까 사찰성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시 해야 되고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대부분 공개에 반대하는 분위기고 일부에선 민주당이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호텔 여직원에게 같이 술 먹자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걸 말린 직원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 비위가 잇따르자 부산경찰청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호텔. 만취한 손님이 심한 욕설을 하며 호텔 직원을 수차례 밀칩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며 직원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 손님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으로 들리는 발언을 계속하자 직원은 즉각 퇴실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이 행패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실용적인 발언, 이제 밤에 같이 가서 뭐 술을 먹자 자기가 좋은 걸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퇴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설이랑 그다음에 이제 폭행이 있었던 거거든요. 호텔에서 행패를 부린 손님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 출동 후에도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직원들이 비위를 저지르고 잇따라 무리를 빚자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감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기강 확립을 주도할 경찰 간부가 또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쳤는가 하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절도, 음주운전, 접촉사고, 도박에다 호텔에서 난동 사건까지 연달아 터졌으니 외부의 힘을 빌려 특정 감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부산경찰청은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지난해 사랑의 열매 성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웠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인 결과로 보이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온정을 베푼 이들을 김세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권영순 씨는 지난달 주민센터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남편 김영호 씨 명의였습니다. 평소 목욕 봉사도 꾸준히 해온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말이 있어서 꼭 그냥 어려운데 무슨 있으면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 생각 기억나서. 식당 매출이 줄어든 데다 남편까지 숨져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지만 권 씨는 기부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예,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너무 사진을 보고. 전북 전주에 사는 중증 장애인 부부는 첫 아이 임신을 기념해 시작한 기부를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매달 12,000원을 떼고 그때그때 쌓인 잔돈을 넣은 돼지저금통까지 지금까지 기부액이 1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코로나19로 다들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이런 온정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사랑의 열매 모금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IMF 위기 때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각종 재난,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또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그 어려울 때일수록 또 우리 국민들의 배려심이 또 용서숨 치는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지난해 말 QR코드 등 비대면 기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그리운 가족의 얼굴이 가득 담겼습니다. 설 연휴 이렇게 영상통화로 가족 또는 지인과 인사 나누는 분들 올해는 특히 많을 텐데요. 통신 3사도 올 설 연휴 동안 영상통화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이용자 역시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함께 차례도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가상현실 세계를 오규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도 없는 허공에 세배를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쓴 증강현실 렌즈 속에선 부모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세배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차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그래, 고생했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아이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못 찾아뵈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AR 글래스로 가상현실에서 또 만나 뵈니까 더 반갑고 신기하고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이른바 메타버스, 이미 실용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가상 공간 속에서 직원들의 아바타가 회의를 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회의 모습입니다. 비대면 시대, 아이돌에게 메타버스 활동은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됐고 정치인들도 가상 공간에서 유권자를 만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장벽이 막혔을 때 결국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G와 같은 기반 인프라 시설 자체의 증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년 뒤면 6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 공간 메타버스 세계가 현실을 넘어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